자, 이번 시간에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가서 삼국의 정치 62페이지, 62쪽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다시 한번 복습. 국가의 발전 단계가 있지. 군장국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국가로 발전을 하겠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초기 국가의 특징은 뭐다? 연맹체를 형성한 나라를 말한다. 연맹왕국. 따라서 연맹체를 대표하는 중앙에 뭐가 출현한다? 왕. 그러다가 이제 또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겠지. 고대 국가. 그리고 간혹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요 두 시기를 잘 비교해. 초기 국가하고 고대 국가의 차이점이 뭐냐? 내지는 초기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건데,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보다 중앙 집권화된 국가, 보다 중앙 집권 국가, 그 다음에 정보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져서 영토가 더 확대된 광대한 영역 국가를 말한다. 그러면 간단한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에 나타난 일이란 뭘까? 중앙 집권화 정책, 정보 활동, 이런 거겠죠. 그런데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거기 초기 국가하고 고대 국가 비교해 놓은 거 있죠? 상대적으로 초기 국가의 왕보다는 고대 국가의 왕권이 더욱더 어떻게? 강화된다. 그런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왕의 부자 상속 이런 것들이야. 왕의 부자 상속. 그다음에 중앙의 일원적인 그전에는 다원적이었다면 일원적인 지배체제, 예를 들어서 뭐 관등제라든가 아니면 통치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뒤집어서 말하면 왕권 강화하고도 관련이 있다. 불교 수용 이런 것들. 그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배체제는 이제 성문 법령의 공포로 완성이 되는데 그걸 율령이라고 하는 거지. 율령 반포. 그 다음에 초기 국가 때는 왕이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지 못했죠. 중앙만을 다스렸죠. 지방은 기존의 군장들이 다스렸지. 그런데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는 지방에 무엇을 파견하기 시작한다? 지방관을 파견한다. 이거 뭐 고전적인 문제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가사실, 초기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이란 뭘 말한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몇 나라밖에 없다. 세 나라밖에 없다. 그게 이제 삼국이라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그런데 모든 나라가 동시에 똑같은 시기에 고대 국가로 발전하진 않거든. 그래서 발전 시기, 고대 국가로 발전 시기는 어느 나라 순으로 돼 있다? 고구려가 가장 먼저 발전합니다. 2세기 태조왕 때.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합니다. 백제란 나라, 3세기 고이왕 때. 그 다음에는 가장 늦게 고대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다. 당연히 신라겠지. 4세기 뇌물마리간 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어. 고려시대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라는 책에 의하면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한 순서가 아니라 삼국의 건국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건국 순서는 요 고대 국가로 발전한 순서하고는 좀 다른 순서로 돼 있어. 자, 그래서 삼국사기에 의하면 삼국의 건국 순서는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로 돼 있다? 신라가 가장 먼저 돼 있어. 신라. 그 다음에가 고구려. 그 다음에가 백제 순으로 간다. 이거는 건국 순서를 말한다. 근데 이게 좀 모순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발전이 빠른 지역에서 나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고구려가 발전이 가장 먼저인데 신라가 가장 늦게 발전했는데도 나라는 먼저 섰다. 말이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자들은 해석하는 거야. 삼국사기라는 책은 누가 지었는데?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김부식이를 공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나라 계승의식이 좀 강하냐면 신라 계승의식이 좀 강한 사람이야. 따라서 이 김부식은 삼국사기 쓸 때 삼국을 대등하게 저술하지 않았어요. 신라 중심으로 썼거든. 그래서 요거는 신라 계승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정도의 개념을 정리해놔. 자, 그래서 이제 삼국은 고대 국가를 말하는데 고대 국가의 기본적인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발전 순서는 이렇다라는 거. 단 삼국사기에 의하면 나라, 건국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차포 다 떼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치하고 문화가 좀 잘 나오는데, 정치에선 주로 왕들 업적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다. 넘기세요. 64페이지. 64페이지.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삼국의 왕들 정리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것에 대비해서 응용 문제 2번을 먼저 봅시다. 삼국의 성립과 발전을 다음 기준으로 정리해보자 해서 응용 문제 대비한 건데, 뭐냐면 고구려는 이제 수도별로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야.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는 망할 때까지 수도가 옮기지 않으니까 그냥 수도별로는 문제를 안 내고, 고구려하고 백제가 수도별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특히 백제가 더 잘 나온다. 일단 그렇게 인식하시고, 고구려는 그냥 평양성만 줄쳐놔. 평양성. 그래서 고구려의 초기 수도는 만주, 압록강 유역의 만주 지방에 있었던 졸본 국내성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가 졸본, 그 다음에 국내성, 그 다음에가 이제 평양으로 천도를 하는 건데, 평양 천도는 아예 거기다 있구나. 장수왕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무조건 기억하세요. 그래서 장수왕 이전은 국내성이라고 해. 보통 국내성. 그거는 만주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장수왕 이후 망할 때까지는 뭐야? 평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백제를 정확히 정리해놔. 백제를 수도를 세 개로 나누면 한성, 웅진, 사비 이런 식으로. 한성, 그 다음에 웅진은 지금의 공주야, 공주. 그 다음에 사비는 지금의 부여. 그래서 백제 초기 수도는 한성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백제가 전성기 때야, 전성기. 자, 그래서 수도별로 문제를 낸다면, 백제 전성기 때를 물어보면 수도별로 낸다면 어느 시대를 말한다? 한성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삼국 간에 가장 치열한 다툼이 됐던 지역이 있었거든. 거기가 한강유역이거든. 보통은 한강을 점령하고 있을 때가 그 나라의 전성기가 있을 때야. 자,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는 한성시대야. 그 다음에 백제가 한강을 점령하고 있을 때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한성시대를 물어본다. 그렇게 하면 답을 어디서 골라야 된다? 그 왕들에서 골라야 됩니다. 고이왕, 그 다음에 근초고왕, 침류왕, 비유왕, 계로왕. 그래서 한성시대의 마지막 왕은 계로왕입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은 별표 쳐놓으세요. 이 왕은 제일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백제 전성기를 열었던 왕이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로왕 다음에 문주왕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웅진천도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웅진시대 이렇게 물어본다. 웅진시대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천도한 이유는요, 고구려한테 한강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전성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성기가 뭐 여러 번 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침체기라고 한다. 그래서 백제 침체기는 어느 시대를 물어본다? 웅진. 이때는 백제가 한강을 점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누구한테 뺏겼을 때다? 고구려한테 뺏겼을 때야. 그러면 뒤집어서 표현하면 백제 입장에서는 한강을 상실한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나라가 한강을 점령하고 있을 때다? 고구려. 이런 식으로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답이 뭐야? 문주왕, 문영왕, 동성왕, 문영왕 중에서 고르셔야 된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동성왕과 문영왕 두 왕 줄쳐놓으세요. 그 두 왕을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이 나올 텐데, 성왕이 어디로 천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비로 천도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웅진 다음에는 사비 시대 합니다. 사비는 다시 중흥, 부흥을 꾀하던 시대야. 그래서 중흥기, 부흥기 이렇게 표현한다. 전성기 말이 되지? 전성기 한성,
침체기 웅진, 중흥 부흥기 사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는 성왕이 일시적으로 한강을 탈환한 때야. 그래서 한강을 일시적으로 탈환한다. 그러면 사비 시대를 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왕은 일단 성왕이 제일 중요하고 별표. 그 다음에 기타 무왕 맨 마지막 의자왕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신라는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신라는 자 일단 삼국유사. 삼국유사라는 책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 이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야. 미리 예습 겸 해서 들어놓는 거죠, 뭐. 삼국사기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야. 그래서 요 두 책은 공통으로 삼국을 신라를 시기 구분을 해놨거든. 그런데 그 시기 구분한 것이 뭐냐 해가지고 삼국유사는 일단 기준이 왕칭호를 기준으로 시기 구분해 놓은 책이야. 그 다음에 요 책은요 왕이 될 수 있는 혈통, 왕의 혈통이나 신분 똑같은 얘기지 뭐. 왕의 혈통, 신분을 기준으로 시기 구분하는 책이다. 이것도 바뀌지 않게 조심하시고, 요렇게도 실제로는 나옵니다. 왕칭호를 기준으로 시기 구분했다. 그럼 유사로 가는 거야.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나 혈통을 기준으로, 그러면 사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 정리한다. 신라는요 왕호가 자주 변천을 합니다. 그래서 왕호 변천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는 나라가 이 나라거든. 그래서 일단 읽고 거서간, 그 다음에 차차웅, 그 다음에 이사금, 그 다음에 마립간, 그 다음에 중국식 왕명, 그 다음에 불교식 왕명, 그 다음에 시호. 자, 이렇게. 요게 바로 순서입니다. 그래서 뭐 읽으세요. 그냥 순서대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중국식 왕명, 불교식 왕명, 시호. 그리고 마립간까지는 뜻까지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거서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수장, 군장, 우두머리란 뜻이야. 자, 차차웅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제사장, 샤먼. 그래서 신석기 시대 애니미즘 한 거 생각나십니까? 신석기 시대 애니미즘은 애니미즘이 아니구나.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과 관련돼서 세 개 용어를 말씀드렸지. 고조선의 정치적 지배자인 단군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사만의 별도의 지역을 다스렸던, 소도를 다스렸던 천군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신라 왕호 중 차차웅이라는 용어는 다 무슨 뜻을 갖고 있다? 샤먼, 제사장의 뜻을 갖고 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사 기능과 정치 기능이 분리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사금. 자, 이사금으로 불렸을 때는 이 이사금 무슨 뜻이다? 연맹체장의 뜻을 갖고 있다. 연맹체장. 따라서 이때 바로 이 사회가 무슨 국가를 형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초기 국가를 형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마립간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대군장이란 뜻이야. 앞에 반드시 대자가 붙어야 돼. 그냥 군장하면 거서간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뜻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왕호가 변천됐는데 이것별로 이제 신라는 왕의 업적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시대 구분해 놓은 책이 뭐라고? 삼국유사.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일단 나눴다고? 여기서부터 중국식 왕명시대까지. 그래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중국식 왕명시대까지.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불렀다? 상고라고 한 거죠. 상고. 책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불교식 왕명시대. 불교식 왕명시대를 뭐라고 불렀다? 중고라고 부른 거지. 중고. 그 다음에 이제 시호시대를 뭐라고 불렀다? 하고라고 부른 거지. 자, 그래서 삼국유사는 뒤에 고가 붙어야 돼. 그래서 상고, 중고, 하고. 상고기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인데 앞에 있는 왕들은 물어볼 게 없거든. 왕의 업적은 마립간 때부터 물어보거든. 그래서 마립간 때에 뇌물 눌지소지 3명,
그 다음에 처음으로 왕칭호 사용한 사람이 있어. 지증왕. 그래서 요 네 사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주의하실 것은 마립간 시대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하면은 지증왕은 빠져야 돼. 뇌물룰지소지. 중국시 왕명 이렇게 물어보면 지증왕 물어보는 거야. 근데 삼국유사대로 상고기에 있었던 일을 하면은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기에 있었던 일을 하면 정확하게 뭐야? 불교시 왕명 시대에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문제지. 불교시 왕명 시대에 있었던 일은 그 말은 중고기에 있었던 일은 똑같은 얘기다. 순서대로 읽으십시오. 지증왕 다음에야 법흥왕, 진흥왕, 진평왕, 선덕, 진덕여왕 때까지. 그래서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가 중고기야. 그 다음에 시호 시대는 무열왕 때부터 망할 때까지 경순왕 때까지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근데 삼국시대는 왕의 업적을 물어보면 세 개 기억해. 마립간 시대 이렇게 하나 물어보고, 중국시 왕명 시대 이렇게 물어보고, 불교시 왕명 시대 이렇게 물어본다. 요거 두 개는 합쳐서 뭐라고 물어본다? 상고기에 이렇게 하면 요게 답이다. 그 다음에 중고기 이렇게. 그래서 삼국시대는 유사에 좀 초점을 맞추십시오. 반면에 삼국사기는 무엇으로 시기급을 해놨다? 혈통이나 기준입니다. 신분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란 누가 왕이 되던 시대를 말한다? 성골이라는 신분이 왕이 되던 시대를 상대라고 부른 거야. 상대. 그래서 사기에는 끝에 대가 붙어야 돼. 그래서 어느 왕 때부터 박격허세 처음부터 맨 마지막 어느 왕까지? 진덕여왕 때까지. 그럼 진덕여왕이면 유서로 따지면 불교시 왕명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진덕여왕 때까지. 자, 그래서 성골이 왕이 되던 시대는 진덕여왕 때까지 통쳐서 다 상대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중대는 어느 시대를 중대라고 한다? 진골에서 왕이 나오는 거야.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무열왕이거든요. 무열왕. 그래서 이때부터를 중대라고 한다. 중대. 그런데 이때는 성골이 아니라 진골에서 나오지만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왕이 돼. 무열왕의 직계자손. 이걸 무열계 진골이 집권하던 때 이렇게 한다. 무열계가 집권했다. 누구다? 김춘추, 무열왕.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한다? 중대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하대는 그러면 상대, 중대. 근데 하대는 누가? 내무랑의 후손들이 왕이 되던 시대를 하대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하대 이렇게. 그래서 이건 통일신라 시대 때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때는 삼국시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고 유사.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는 중대, 하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자, 그래서 지금 양가로 3번 신라에 대한 시기 구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있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다? 삼국시대를 하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지식. 국가 발전 단계는 군장국가에서 초기국가. 초기국가에서 고대국가로 발전하는데 삼국은 각각 무슨 국가로 발전하는 나라다? 고대국가. 그러니까 고대국가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라고? 중앙집권. 그 다음에 영역국가. 구체적인 특징으로는 뭐가 있다? 왕위의 부자상속제, 율령반포, 중앙의 일원적인 통치체제 정비, 불교 수용, 그 다음에 지방관 파견. 그렇죠? 그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삼국은 공통으로 고대국가로 발전하는데 어느 나라 가장 먼저?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버뜩 그러나 삼국사기에 의하면 나라 건국 순서는 어떻게 돼 있다?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결론은 왕을 물어보는데 그냥 응용 문제로 수도별로도 잘 내고 왕칭호별로도 낸다. 수도별로 제일 잘 내는 나라는 백제다. 그래서 한성, 웅진, 사비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왕이 어떤 왕이 해당되는가 그걸 먼저 일단 익숙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각 왕의 업적은 좀 이따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의 시기 구분 그거 자체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삼국유사는 기준이 뭐라고 해야 돼? 칭호, 왕칭호. 삼국사기는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이나 신분. 그 다음에 상고, 중고하고 하면
유사야. 상대 중대 하대함은 사기야. 그 다음에 마립간 시대 뇌물 눌지소지. 처음으로 왕칭호, 그게 중국시 왕명이란 소리입니다. 지중왕. 그 다음에 불교시 왕명 시대, 그러면 법흥왕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그 다음에 상고 하면은 지중왕까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불교시 왕명 시대 하면은 중고기하고 똑같다는 문제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별 업적을 합시다. 자,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으로 가면 돼. 고구려.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국가로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몇 세기, 누구부터? 태조왕부터. 그 다음에 고국 천왕. 왕 업적만 줄 잘 쳐놓으시고 이제 공부하시는 거야. 자, 태조왕으로 가면 태조왕에다가는요, 거기 1번 고대국가의 기반 마련, 그거 연필로 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 전에는 소노부에서 왕을 배출했으나 태조왕 때부터는 계루부에서 왕이 셌다. 계루부에서 왕이 셌어. 그거 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고씨라고 써놔. 그래서 태조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태조왕 때부터 어디에서 왕위를 배출한다? 계루부 고씨. 그거 기억해라. 계루부 고씨. 자, 그 다음에 2번 정복활동 한족과의 투쟁. 그것도 줄쳐놓으시고, 옥조와 동해 정복. 그거만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2개 기억하세요. 태조왕 때 본격적으로 고대국가로 발전을 스타트한다. 태조왕 때 2개. 계루부 고씨에 의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다. 옥조와 동해를 정복했다. 2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간다? 고국 천왕. 그리고 천왕에다, 천에다가 동그라미 천왕. 고국 원왕이라고 하면 안 돼. 고국 천왕. 이렇게. 자, 그리고 목차 위주로 일단 봐. 자, 고국 천왕 때 있었던 일이 뭐다? 오부의 행정 개편. 줄. 그 다음에 2번. 왕위의 부자 상속과 왕비족 결정.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진대법 실시. 줄. 그 3개는 확실히 기억하세요. 고국천왕 때 있었던 일은 뭐다? 오부 개편, 부자 상속제와 왕비족 결정, 그 다음에 진대법 실시. 그 3개.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있습니다. 자, 오부 행정 개편으로 가세요. 자,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온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했다. 자, 결론은 어디다 줄쳐놔야 될 것 같아? 부족적 성격과 행정적 성격을 줄쳐놔. 그리고 같이 읽어. 자,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부자 상속은 고대국가의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왕비족은 어디에서 맞이합니다? 전로부 줄쳐놓으세요. 전로부. 전로부는 연나부라고도 해. 연나부. 넘겨. 그 다음에 진대법. 이것도 의미가 있다. 자, 고국천왕 때 누구를 등용한다? 을파소라는 사람을 줄쳐놓으시고. 을파소. 가문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야. 을파소를 등용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구제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경제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진대법. 의미가 뭐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구제 제도.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빈민구제 제도는 이미 어느 때부터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끝이다. 그래서 고국천왕 3개. 부족적 성격의 오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 부자상속제, 전로부, 왕비족 결정. 우리나라 최초의 춘대 추납에 의한 빈민 구제제도인 진대법 실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왕으로 갑니다? 동천왕으로 가겠습니다. 동천왕. 동천왕은 재임 연대를 보니까 200년대죠? 그러면 3세기라고 할 수 있다. 3세기. 목차 2개만 줄쳐놓으세요. 그냥. 서안평 공격, 위장 관구검의 침입. 그래서 동천왕 때는 영토 확장을 시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전략적 요충지야. 서안평을 공격하였으나 이게 위나라의 심기를 건드린 거야. 그래서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거 2개만 외우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미천왕. 자, 300년대로 가는 거 보니까 이때부터 몇 세기가 스타트한다? 4세기. 그래서 미천왕. 자, 미천왕도 2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서안평 점령 줄. 조심해서 읽으셔야 되겠다. 동천왕은 뭐라고? 서안평을 공격했으나 점령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서안평을 점령했다. 그러면 뭘로 간다? 미천왕. 그래서 그거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한반도에 남아있는 환구년을 최후로 축출하는 거. 이거 위만조선 할 때 하셨죠. 자, 그래서 낭랑대방 축출. 낭랑대방 축출. 이거 어느 강 유역이라고 그랬지? 대동강, 평양이야. 자, 그래서 미천왕은 두 개만. 서안평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대동강 유역으로 진출해서 한구년인 낭랑대방을 최후로 축출했다. 두 개만. 자, 그 다음에 고구원왕으로 갑시다. 고구원왕. 그래서 아까 그 천왕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러 한 이유가 이거지. 고구원왕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고국천왕과 고구원왕. 고구원왕은 자, 뭐 누구의 침입을 받는다? 요때는 고구려가 약간 좀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약할 때야 나라가. 그래서 전연의 침입줄. 근데 전연이라는 나라는 어느 족이 세운 거냐면 선비족이 세운 거거든. 그래서 선비족 줄. 왕은 뭐라고 한다? 모용황 줄. 모용씨 세력이라고 돼. 그래서 그렇게 읽으세요. 자, 그래서 고구원왕 때는 누구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선비족 모용씨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맞다는 소리야. 전연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선왕의 무덤이 파헤치는 등 아주 수모를 당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 고구려가 남쪽의 백제와 심하게 다툴 때거든. 이때 이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평양성에서 전사. 그거 줄 써놓으세요. 근초고왕 하면은 이게 백제 전성기라는 거지. 백제 전성기라는 거죠.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그래서 이때 황해도 지역을 놓고 다퉜거든. 옆에다가 황해도라고도 써놔. 그래서 황해도 지역을 놓고 다퉜는데 근초고왕의 침입, 근초고왕이 거꾸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391년 정도 될 거야. 그게 391년에 백제왕이 고구려를 칩니다. 그래서 고구려왕을 전사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제왕은 근초고왕. 그 다음에 고구려왕은 고국원왕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어느 나라가 차지합니다. 라고까지 알아두면 된다. 황해도 지역. 백제가 차지했습니다. 물론 근초고왕이 더 중요한 왕이죠. 근초고왕. 그래서 요 두 왕은 비슷한 시기라는 거지 그럼? 그러면 지금까지 한 태조왕부터 미천왕까지는 어느 왕보다는 앞인 거야? 고구원왕보다는 앞이니까 근초고왕보다도 어떻게? 앞에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무슨 왕으로 간다? 소수리망. 중요한 거, 이 사람 아주 잘 나온다. 중요한 거 3개 딱 줄쳐놓으면 돼. 아주 중요한 사실들. 소수리망은 이제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왕인데 2번 불교 수용, 그다음에 3번 태학, 그다음에 율령, 그 3개.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고대 국가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고구려는 어느 때 불교를 수용합니다. 소수리망 때 불교 줄. 어느 나라로부터? 전진도 줄. 그 다음에 유학, 중앙의 유교 교육기관 줄. 고구려의 중앙 유교 교육기관을 뭐라고 합니다? 학교지, 쉽게 말하면. 태학. 그 다음에 성문 법령인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 그래서 불교, 태학, 율령 반포. 어느 왕으로 간다? 소수리망. 그래서 소수리망이 율령 반포하는 등 내부 체제를 조금 수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에 기틀을 놓는 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왕 두 왕이 나오는 거죠.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누구? 광개토 대왕으로 간다. 광개토 대왕. 별표.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요 광개토 대왕과 그 다음에 나오는 장수왕, 요 두 왕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 놓으면 돼.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391년부터 413년까지다. 이 사람은 주로 무엇을 한 왕이다? 활발한 정복 활동 줄. 광개토 대왕에다 이렇게도 써놓으세요. 이 사람은요, 호태왕이라고도 불렸어. 호태왕.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쓴 연호를 영락이라고 하지. 영락 이렇게 가로 닫아 왕 옆에다가. 그래서 호태왕이라고도 불렸다.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광개토대왕. 이 사람은 주로 무엇에 주력한 왕이다? 정보활동.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남쪽도 공략을 하지만 물론 어디에 대한 대규모 정복 사업을 단행한다? 만주에 대한 대규모 정복 사업 단행 그거 줄. 그래서 만주에 대한 대규모 정복 사업을 단행했다. 그러면 광개토 대왕으로 가십니다. 니은 광개토 대왕의 이러한 정복 활동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광개토 대왕 능비줄. 근데 이제 나중에 하시겠지만 그 비석은요. 그 비석은 장수왕 때 건립하는 거야. 미리 연필로 써놔. 광개토 대왕 능비줄. 광개토 대왕 능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광개토 대왕 때 건립되었습니다. 장수왕 때 건립되었습니다. 장수왕 때 건립 그거 미리 써놓으시라고. 디귿 광개토 대왕은 백제공략. 백제공략 줄 임진강 일대 차지 줄 거기까지. 후연격파 요동차지 줄. 거란 줄. 숙신 줄. 부여 줄. 외구의 침입을 받은 신랄도와 낙동강유역에서 외구 선멸 줄. 자, 그래서 만주에 대한 대규모 정복 사업을 단행했으며 기타 구체적으로는 어디를 공략했어? 백제도. 남쪽으로는 백제도 공략했어. 그 다음에 북쪽으로 후연 공략했어. 그 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외구도 격퇴했어. 외구 격퇴. 그 다음에 기타 거란 숙신, 부여 등을 공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백제를 공략했습니다. 이건 남하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어느 선까지 진출합니다. 광개토 대왕 때 임진강성까지 진출합니다. 그것까지. 그 다음에 요동지방을 두고 요 후연과 다퉜거든. 그래서 후연을 격파하고 어디를 차지했습니다. 요동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요동에다 동그라미. 요동은 요하 동쪽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동으로 진출했다고 하면 무조건 나라는 고구려야. 요하 서쪽 요섬은 무조건 백제야. 그 다음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게 틀리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요동 진출했다. 요동 차지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고구려를 일단 가야 되겠고 요동을 차지한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그 전에 진출은 많이 시도해도 차지하지는 못했거든. 자, 차지한 때는 어느 때냐?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어떻게 했습니다? 격퇴시켰습니다. 여기까지 3개 반드시. 자, 요거는 누구의 정복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기록 등 해가지고 요러한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은 누가 세웠습니다? 장수왕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락줄, 독자적 연어줄.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적 연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은 중국의 연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은 중국의 연어 이러면 안 돼. 독자적 연어를 사용했다. 영락이다. 독자적 연어를 쓰는 이유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 중국과 좀 대등한 국가라는 뜻이야. 중국과 대등한 국가다. 우리도 중국 못지않은 황제국이다. 이런 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정도 기억.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연어 사용. 그거 줄쳐놓으시고. 죽은 뒤에는 국강상 그거 다 줄쳐놔. 국강상,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 이론 거기까지. 시효를 받았다. 호태왕 동그라미. 호태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랬죠? 호태왕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 당시 고구려는 스스로 천하의 중심 줄 중국과 대등 의식 표출 거기까지. 그래서 이때가 이제 고구려가 최강국으로 발전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고구려인들은 스스로를 중국의 동쪽에 있는 변방에 치우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구려 이 사람들은 고구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용어가 바로 영락일 수 있다라는 거야. 독자적 연어인 영락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료지문 아주 잘 나오는 거야. 별표 쳐놓고.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의 무슨 내용이다? 광개토 대왕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광개토 대왕의 외구 격퇴 내용이다. 외구 격퇴는 누구로 가야 된다?
광개토 대왕으로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몇 가지 써놓고 공부를 하자. 자, 광개토 대왕 비문 있죠? 끝에 줄 쳐놓으세요. 거기다 쓰세요. 광개토 대왕 비문은 어느 때 건립됐다고? 장수왕 때 건립. 장수왕 건립. 414까지 써놔. 414.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어디에 건립한 거냐면 국내성에 건립한 거야. 국내성. 지역적으로는 한반도 밖이야. 만주, 통구지방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지금 비석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야. 이 비석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뭘까? 그게 외구격태도 일단 크게 이 비석에는요 고구려 건국설화가 기록돼. 고구려 건국설화가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당연한 말이지만 어느 왕의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까 읽으셨죠. 백제를 공략해서 임진강까지 진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동을 격파하고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시켜졌다라는 거. 기타 거란, 숙신, 부여 등을 공략했다라는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다? 여기에 나와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수묘인 연호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만. 그래서 자, 요 비석 자체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비석은 광개토 대왕 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석에 대한 내용 요 정도는 미리 지금 알아두시라고. 그리고 요 비석을 세운 사람을 물어보면 장수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요 비석 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정복 활동의 내용을 물어보면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광개토 대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걸 좀 정리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정보 활동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당연히 왜구 격퇴 사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 아주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 왜구 격퇴와 관련된 읽기자를 봅시다. 이때의 삼국 간의 관계가 있어. 백제와 가야외 연합. 한번 읽어봐. 백제는 고구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야외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동맹관계했던 신라를 침범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광개토 대왕 때야. 비가 건립될 때가 아니라 광개토 대왕 때 삼국 간의 관계. 일단 백제하고 누구하고 동맹이다? 가야외. 그 다음에 누구하고는 대립했다? 고구려. 근데 고구려는 누구하고 동맹관계에 있었다? 신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배경을 보면 광개토 등이 자꾸 백제를 압박하니까 백제가 연합관계에 있는 가야외를 사주를 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가야외 연합군이 신라를 침공하게 한 거야. 그래서 백제의 사주를 받은 왜구하고 가야가 신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해서 고구려 왕이 5만의 군사를 보내서 낙동강유역에서 왜구를 섬멸했다. 이런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삼국 간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그게 더 잘 나오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왜구격퇴 이후의 사실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때 이제 왜구격퇴하는 과정에서 고구려군이 신라 땅까지 들어갔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고구려군이 철수를 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5세기 전반에 이거 이제 정확히 400년인데 5세기 장수왕 때에도 5세기 전반에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이 주둔한 사실이 있거든.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이 어떻게 주둔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좀 몇 개가 있거든.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이 주둔했겠느냐라는 거지. 그게 이제 어느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 쭉 주둔하게 됐다? 왜구격퇴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자, 왜구격퇴는 무엇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고구려군이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왜구가 도망가는데 가야지방까지 도망간 거야. 거기가 낙동강유역인데, 그래서 이때 이 왜구 격퇴 과정에서 고구려군이 어디까지 침공한다? 가야까지 침공을 한다. 자, 그래서 왜구 격퇴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후에 고구려군이 신라 영토 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가 침공을 받았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침공받은 가야 지역이 침체하는 데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이때 침체하는 가야는 전기가야다. 중심지는 김해, 금강가야. 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왜구 격퇴 이후에 가야에 대한 사실로 맞는 것은 금강가야는 침체합니다. 이래야지 활성화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 능비에 기록되는 왜구 격퇴, 그리고 이 왜구 격퇴와 관련되는 주제. 자, 특히 내용적으로는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 다음에 전기가야 연맹체, 금강가야가 침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장수왕으로 간다. 이제 고구려 왕은 이제 장수왕까지만 하면 끝이야. 그 다음에는 물어보질 않으니까. 자, 광개토 대왕 다음에 뭐다? 장수왕. 400년 되니까 5세기인가 보다. 5세기 이렇게. 자, 먼저 두 개 비석 건립했다. 두 개 줄 쳐놓으세요. 좀 전에 바로 했지? 광개토 대왕 능비하고 중원, 충주 고구려비 건립한 사람이 누구다? 장수왕. 줄. 기억. 장수왕은 즉위 후 부왕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만주의 광개토 대왕비 건립. 줄. 만주의 광개토 대왕비 건립. 줄. 니은. 장수왕의 영토 확장을 기리기 위해 중원고구려의 건립. 장수왕의 영토 확장. 줄. 중원고구려비. 줄. 따라서 이 두 개의 비석은 다 영토 확장과 관련된 비석이긴 하나, 광개토 대왕비는 당연히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되는 비석이고, 중원, 충주 고구려비는 어느 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있다? 장수왕. 디귿. 중원 고구려비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 줄.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 광개토 대왕 능비는 만주, 중원은 지금의 충주. 따라서 한반도 내 유일한 고구려 비석 하면 중원 고구려비가 답. 자, 이 비석에서 고구려는 고구려는 신라를 동이라고 지칭하는 등 스스로 천하대국임을 자부했다.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이것도 최근 기출문제에 나왔었지. 뭐냐면 어떻게 바꿔나왔냐면 심지어 이렇게 바꿔나오대. 신라가 고구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동이라고 했대. 아니야. 신라가 스스로 낮춰서 부른 게 아니라 고구려가 신라를 낮춰서 동이라고 한 거야. 동이는 무슨 뜻이냐면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거든. 동쪽의 오랑캐. 자, 그래서 비석에 대해서 조금 예습 겸 하신 겁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중원고구려비 일부 내용 있지? 그거 기억하세요. 이것도 사르지면 잘 나오는 거니까. 왜구 격퇴 내용이 나왔다. 그럼 광개토 대왕 능비야. 그 다음에 5월에 고구려 대왕이 상왕공과 함께 동쪽 오랑캐 동그라미. 그걸 한자로 두 글자로 동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고구려가 신라를 뭐라고 표현했다? 동쪽의 오랑캐, 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신라왕을 뭐라고 표현했다? 매금. 그래서 동이 무조건 기억해. 동이로 표현했다, 매금, 동이로 표현했다. 그러면 무슨 비석으로 갑니다? 중원 고구려 비석으로 갑니다. 한반도 내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 비석 맞죠? 좀 전에 하셨죠? 고구려인의 천하대국의식 표출. 그거 별표.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 사실을 반영하는 비석이야. 그거 별표. 그래서 중원 고구려 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비석이야.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있는 그것의 그럼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에 계기가 된 사건이 뭐라고 했지 아까? 왜구 격퇴라 그랬지? 그래서 그 두 개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놔.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읽고. 5세기 고구려 전성기 지도. 자, 세기별로 나올 때 전성기 지도를 주기도 하거든. 지도로 나올 수도 있거든. 자, 일단 지도를 딱 봤을 때
어느 나라가 영토 팽창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딱 보니까 뭐 고구려겠죠, 뭐 고구려. 그러면 고구려가 5세기가 전성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몇 세기 한반도 정세를 물어본다? 5세기 한반도 정세를 물어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합시다. 동그라미 2번. 평양천도. 중요하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 왕은 427년에 평양을 어떻게? 천도합니다. 아까 미리 했었죠? 평양천도. 평양천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본격적인 남하 정책을 하겠다는 거야. 본격적인 남하 정책. 그래서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고 본격적인 남하 정책을 실시하는 거야. 이 사람은 주로 만주 지방을 공략했다면 이 사람은 주로 남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한다. 그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교류. 그것도 쳐놓으세요. 거기다 동시 외교. 자, 5세기가 중국이 남북조로 분열하던 때거든. 그래서 이때 남북조의 분열을 이용해서 본격적인 남하 정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외교적으로 남북조의 대립관계를 이용하는 게 남조와 북조 왕조의 동시에 사신을 파견해서 교류한 거야. 그래서 남북조 각각 동시 외교 그거 반드시 쫓아놓으세요. 그럼 바로 주관식이야. 장수왕. 남북조 동시 외교. 장수왕. 그거 기억해. 한번 읽어. 5세기 중국은 남조의 송 동그라미, 북조의 북이 동그라미. 그래서 남조, 북조 대립하던 때야 두 나라가. 근데 구체적으로 아까 동시외교를 했으니까 송과도 교류하고 북이하고도 교류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남북조로 분열되었다. 장수왕은 흥안역 일대 초원지대를 장악. 그것도 쫓아놓으세요. 그것도 지방직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이야. 흥안역 일대 초원지대를 장악했다. 자, 그러면 어느 왕으로 간다? 장수왕. 외국 격퇴가 먼저일까? 흥안역 일대 초원지대 장악이 먼저일까? 당연히 외국 격퇴가 먼저지? 왜? 외국 격퇴는 광개토대왕 때니까. 흥안역 일대 초원지대 장악은 장수왕 때니까. 그래서 외국 격퇴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는데 이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줄쳐놓으라고. 흥안역 일대 초원지대 장악. 끝이야. 자, 그 다음에 한강 점령 줄. 남하 정책을 이 사람도 하긴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성까지만 진출했어? 임진강성까지만 진출했어. 경기도 북부, 서울 북부 지방에 있지. 보통 한강을 광역으로 표현하면 한강 하류하고 한강 상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서울, 인천, 요 동네, 우리가 보통 사는 서울에 있는 동네가 한강 하류 지역인 거고 임진강, 그 다음에 북한강, 남한강 여기가 강상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강들이 다 서울 쪽으로 흘러가서 결론은 서해 앞바다로 흘러가잖아. 그래서 한강 하류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한강 점령은 한강 하류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말 안 하면 그냥 여기 말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광개토대왕은 여기를 완전히 점령하지는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장성은 여기까지 더 내려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점령했다. 근데 여기가 원래 어느 나라의 수도였다. 백제의 수도였다라는 거지. 거기가 한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공략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점령 줄쳐놓으시면 돼. 그 전에 미리 누구를 파견했대? 도림 요 정도. 그리고 한성 함락 한강 하류 차지 줄. 이 과정에서 누가 전사했다? 계로왕 전사. 자, 그래서 결국 이 장수왕 때에 장수왕의 침입으로 전사한 사람이 누구라고? 계로왕. 거꾸로 백제왕의 공격으로, 그게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구려왕이 전사를 했지. 그거는 고구원왕이지. 그래서 이제 원수 갚은 거야. 자, 그래서 요때 이제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백제 입장에서는 한강을 상실하고 어디로 천도한다?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니은. 이어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해서 중령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 그거 줄쳐놓으세요. 중령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영토 확장. 지도 보세요. 고구려가 남쪽으로 영토를 팽창하는 때지 이때가. 그래서 맨 남쪽 고구려 경계선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중령에서 어떻게? 중령에서 더 내려가서 중령에서 경기도 남양만을 잇는 선까지 진출했다. 그러면 어느 왕으로 간다? 장수왕으로 간다. 거기다 써놔.
남한강유역이라고 해도 돼. 거기 남한강이 흘러. 중원지방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임진궁성까지 진출한 사람은 누구야? 광개토대왕. 한강하를 완전히 점령하고 더 내려가서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진출한 사람이 누구야? 장수왕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왕은 좀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을 집중적으로 일단 해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이제 고구려의 왕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백제부하고 신라를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